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죄와 벌의 챕터 2를 읽어보려고 해요. 영상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무서운 꿈. 다음날 라스콜르니코프는 늦게 눈을 떴다. 몸에 기운이 없었다.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어쩐지 기분이 안 좋았다. 그는 보잘것없는 좁은 방을 둘러보았다. 천장은 낮아 키가 큰 사람은 부딪힐 정도였고 누렇고 먼지투성이인 벽지는 초라했다. 방에는 찌그러진 낡은 의자 3개와 책상이 있고 그 위에는 노트와 책 몇 권이 놓여 있으며 너덜너덜 떨어진 큰 소파가 있었다. 이보다 더 더럽고 지저분한 곳은 없을 정도였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식사를 주지 않은 지도 벌써 2주일이 되었다. 이 집의 하녀이자 요리사인 나스타샤도 라스콜레니코프의 방 청소를 일체 중단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쯤 생각난 듯이 빗자루로 쓸고 나가는 정도였다. 지금 라스콜레니코프를 잠에서 깨운 것도 그 하녀였다. 일어나요. 이렇게 늦잠을 자다니. 홍차를 가져왔어요? 홍차는 주인 아주머니가 보낸 거요? 그는 병자와 같은 얼굴로 물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이런 걸 보내겠어요? 그녀는 금이 간 첫 주전자에 재탕한 홍차를 넣어 가져왔다. 거기에 노란 설탕 2개를 넣었다. 나스타샤, 미안하지만 흰 빵을 몇 개만 사다 줘요. 그리고 소시지도.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한 움큼 꺼내 내밀었다. 소시지 대신 흰빵에 양배추 국물을 갖다 줄게요. 아주 맛있는 국물이에요. 내가 조금 남겨놓은 게 있어요. 이윽고 나스타샤가 음식을 들고 와 그에게 내밀며 옆에 앉았다. 그녀는 시골 농사꾼의 딸로 제잘거리기를 좋아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당신을 경찰에 고발할 모양이에요. 경찰에? 무슨 일로? 집세도 안 내고 이사도 안 가니까. 쯧, 마음대로 해보라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당신처럼 영리한 사람이 이 모양으로 뒹굴고만 있지요? 전에는 아이들 가정교사도 했다면서요. 요즘은 왜 그것도 안 해요? 하고 있어. 라스콜르니코프는 거칠게 말했다. 아참, 당신에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 누구한테?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편집 배원한테 내가 산 콤페이카를 대신 지불했으니 돈을 줘요. 알았어요. 빨리 갖다 줘요. 편지는 예상한 대로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그는 가슴이 마구 뛰고 얼굴색이 변했다. 나스타샤에게 3콤페이카를 건네주고 그녀를 내보냈다. 편지를 혼자 보고 싶었다. 편지를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편지는 아주 길었다. 어머니의 편지는
나의 귀여운 로자로 시작되었다. 커다란 종이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써나간 내용은 이러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여동생 두냐는 사랑하는 오빠의 학비를 벌기 위해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사람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다. 어느 날 우연히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두냐에게 추근거리는 모습을 본 그의 부인은 두냐를 오해해 집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두냐는 결백했다. 주인 남자가 두냐를 유혹할 때마다 그녀는 주인 남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간곡하게 편지를 써보냈다. 당신은 아이들의 아버지이며 가장이 아니냐. 그리고 갓들이나 불행하고 힘든 자리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는 편지였다. 두냐는 여러 차례 주인 남자에게 탈선하지 말고 올바로 살도록 구구절절 타이르는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러한 두냐의 편지를 부인이 나중에 보게 되었다. 부인은 두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오히려 두냐를 칭찬하고 다녔다. 여리저리서 두냐를 가정교사로 모시겠다는 집이 많아졌고 그 일 이후 두냐는 피오트로 페트로비치 루진이라는 45살의 남자에게 청혼을 받았다. 그 사람은 재산이 많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있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변호사 일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두냐는 법대장인 오빠가 그의 일을 도우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여러 날 고민한 끝에 결국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두냐와 어머니도 곧 페테르부르크에 와서 살 예정이라고 했다. 편지를 다 읽은 라스콜레니코프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다. 그러나 표정이 곧 심술궂게 변했다. 그는 방에 있자니 숨이 막힐 것만 같아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싹 잊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결혼 절대 안 돼. 두냐는 분명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분명해. 그건 나와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려고 그러는 거겠지. 내가 잘 되자고. 동생을 희생시킬 순 없어. 라스콜레니코프는 가슴에 분노가 쌓였다. 만일 루진이 앞에 있었다면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넌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파혼시키려는 거냐? 내게 그럴 권리가 있느냐? 넌 기껏해야 어머니가 빚을 낸 돈으로 살고 있잖아. 라스콜리니코프는 스스로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런데 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옳지. 바실리에프스키 섬의 라주미힌의 집으로 가자. 라주미힌은 라스콜리니코프의 대학 친구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대학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따돌림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공부만큼은 열심히 하여 그런 면에서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가난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거만한 고설이 있고 비밀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한데 라주미인하고는 마음이 곧잘 맞았다. 라주미인은 매우 매우 명랑하고 인상도 좋았으며 호감이 가는 청년이었다.
친구들 중에서 또 엘리트 측에 끼는 동료들이 그를 좋아했다. 그는 키가 크고 몸은 홀쭉하며 검은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했다. 가끔 주먹을 휘둘러 힘이 세기로도 소문이 나 있었다. 라즈미 히는 실패 앞에서도 당당했으며 역경도 잘 헤쳐나가는 청년이었다. 가난하면서도 혼자 힘으로 살아갔고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가지가지로 알고 있었다. 라스콜레니코프도 라즈미 힌에게 아르바이트로 부탁하러 가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라즈미힌한테 가는 것이 몹시 불안하게 느껴졌다. 왜 불안한 걸까? 그래, 나는 라즈미힌한테 갈 거야. 물론 가고 말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 일을 마친 다음 날 갈 거야. 그 일을 다 끝내고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말이야. 그 순간 그는 정신이 번쩍 났다. 그 일을 끊는 다음이라니?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할까? 그는 집 쪽으로 가기 싫어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바실리에프스키 섬을 한 바퀴 돌고 네바강으로 나와 다리를 건너 페트로프스키 섬에 도착했을 땐 녹초가 되었다. 풀밭에 들이누운 그는 곧 잠이 들었다. 라스콜레니코프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시골의 작은 읍내에 살던 어린 시절의 꿈이었다. 그는 7살 어린이로 돌아가 있었다. 축제일의 저녁 무렵 그는 아버지와 함께 시가지를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었다. 읍내의 맨 끝에는 채소밭이 있었고 거리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술집이 있었다. 술집에서는 주정뱅이들이 휘청거리고 싸움질의 욕지거리가 끊이지 않았다. 라스콜레니코프는 그 앞을 지날 때면 늘 불쾌하고 무서웠다.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고 걷곤 했다. 그곳에는 촛대라도 벌어진 양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모두 취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술집 앞에 커다란 진마차가 서 있었다. 덩치가 아주 작고 빼빼 마른 농사용 전바리 말이 끄는 진마차였다. 그때 갑자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피둥피둥 살이 찐 얼굴이 붉은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자, 타라! 모두 타라! 그러자 여리저리서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 소리타. 그따위 말라빠진 말로 어떻게 말까지 갈 수 있겠냐? 이 앞말을 때려 죽이고 싶네. 그저 처먹기만 할 줄 알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 말이야. 내가 마구 달리게 할 테니까 타라고. 모두 타.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말을 후려칠 준비를 해. 불쌍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거 좋구먼. 막대기로 마구 쳐 죽이자구. 한 무리의 사람들이 킬킬거리며 진마차에 올라탔다. 사람들은 막대기와 채찍을 말에게 내리쳤다. 말은 낑낑거리며 애썼으나 마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라스콜레니코프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저 사람들 좀 보세요. 불쌍한 말은 마구 때려요. 아버지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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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며 라스콜레니코프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라스콜레니코프는 손을 뿌리치고 다시 말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말은 벌써 이상한 신음소리를 뱉어냈다. 헐떡거리며 기를 쓰고 마차를 끌려고 했으나 진마차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돼지 때까지 마구 쳐라. 때려 죽여라. 사람들은 마구 채찍을 휘둘렀다. 말은 쓰러질 듯 하면서도 마차를 끌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때 노인이 소리쳤다. 이 못된 악당들아!
니놈들은 살자가도 안 달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빼빼 마른 말한테 이토록 많은 집을 실은 모습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이놈들아. 상관 마시오. 무리 속에서 한 젊은이가 채찍을 들고 나와 말을 후려쳤다. 눈두덩이며 콧등에 사정없이 매를 맞은 말은 몸부림치다가 결국 푹 쓰러졌다. 잠깐 소란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구경꾼 가운데 누군가가 소리쳤다. 아직도 살아있어. 도끼로 쳐죽이면 어때? 단번에 치우란 말이야. 말의 주인인 니콜라이가 마차에서 지렛대를 꺼내 말의 눈두덩이를 힘껏 내리쳤다. 죽여! 때려 죽여! 니콜라이가 지렛대로 말 등을 사정없이 우려치자 말은 고통스러운 듯 경련을 일으키더니 마침내 숨이 완전히 끊어졌다. 가련한 소년 라스콜리니코프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엉엉 소리내어 울며 사람들을 헤집고 말의 곁으로 다가갔다. 소년은 피투성이가 된 말의 얼굴을 붙잡고 눈과 입술에 키스를 퍼부었다. 아버지, 왜 저 사람들은 이 불쌍한 말을 왜 죽이나요? 조정꾼들이 나쁜 장난하는 거야. 상관 말고 어서 가자. 소년이 아버지 가슴으로 달려들어 고함을 지르려는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이라 다행이야. 그는 나무 그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열병이라도 걸린 걸까? 어째서 이렇게 무서운 꿈을 꾸는 걸까? 그는 온몸을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다. 나는 정말 도끼로 사람을 후려칠 생각이란 말인가? 정말 그런 짓을 하려는 것인가? 그는 온몸이 떨려왔다. 그는 일어서서 다리 쪽을 향해 걸었다. 갑자기 호흡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주여, 저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주스러운 망상을 버리겠나이다. 그는 나지막이 기도를 올렸다. 번쩍번쩍 빛나던 해가 저물어 네바강은 노을로 붉게 물들었다. 그는 다리를 건너가면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는 길을 빙 돌아 셋나야 쪽으로 향했다. 셋나야 광장에 도착한 시각은 이럭저럭 9시가 되었다. 노점상들은 물건을 걷거나 가게 문을 닫고 손님들은 집으로 향했다. 셋나야 광장의 건물 아래층은 너절한 음식점과 함께 술집들이 있었다. 이 부근에는 사람들과 거린들이 몰려다녔는데 라스콜레니코프는 특히 이 뒷골목을 배회하는 것을 즐겼다. 이곳에서는 누더지를 입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골목의 모퉁이에는 산인 부부가 테이블 2개를 놓고 실, 끈, 천 등을 팔았는데 그들도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 부부는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라는 여인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라스콜레니코프는 리자베타를 보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조근거렸다. 이 여인을 보고 놀랄 까닭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요동쳤다. 이 여인은 라스콜레니코프가 어제 시계를 전당 잡힐 겸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사전 답사를 갔던 전당포 노파 알료나의 동생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리자베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녀도 라스콜레니코프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 여인은 키가 크고 겁이 많으며 벙어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 없고 온순했다. 35살인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료나의 노예와도 같았다. 언니를 위해 낮이나 밤이나 일을 하고 매를 맞아도 벌벌 떨며 아무 소리도 못했다. 그녀는 보따리를 아는 채 산인 부부의 말을 심각하게 듣고 있었다. 리자베타, 내일 7시에 오세요. 그 사람들도 올 테니까요. 그러자 리자베타는 결정을 못 내린 듯 망설인 표정이었다. 당신은 알료나 언니를 무서워하고 있군요. 그 노인은 당신의 친언니도 아닌 배다른 언니잖아요. 당신은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하잖아요. 산인의 아내는 리자베타를 설득하고 있었다. 리자베타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내일 7시에 가겠어요? 말을 하고 난 리자베타는 자리를 떠났다. 라스콜레니코프는 더 이상의 얘기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내일 밤 7시에 전당포 노파의 유일한 동거인인 동생 리자베타가 집에 없게 된다. 즉, 노파는 밤 7시에 집에 혼자 있다. 라는 사실이 똑똑히 박혔다. 라스콜레니코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하숙방을 향해 걸었다. 문득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을 진행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또 오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디 또 오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감사합니다.